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날 시어머니는 제 소복 위에 소금을 뿌리며 저를 빗속으로 내쫓았습니다. 제 손에 쥔 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꼬깃꼬깃한 40만 원이 전부였죠. 남편 잡아먹은 년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라. 그 저주를 뒤로하고 공원 벤치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때 제 앞에 한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제 전 재산이자 목숨값이었던 그 40만 원. 저는 그 돈을 아이의 수술비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를 내쫓았던 그 대문 앞에 롤스로이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은 마치 누군가 커다란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 잿빛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흙먼지가 채 닦이지 않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거실 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녹아내린 듯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관 위로 흙을 덮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는데 비어버린 거실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정적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불길한 침묵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재원의 영정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조차 지영의 살을 애는 듯한 한기를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경첩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 오정숙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영이 4년 전 결혼할 때 가져왔던 모서리가 다 해진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은 지영의 발등 앞에 짐승의 사체처럼 툭 하고 던져졌습니다. 야, 박지영. 뭐해? 안 들고 나가고. 지영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재원 씨 간지 이제 겨우 몇 시간 됐어요. 저 아직 인사도 다 못. 누구한테 인사해? 죽어나간 귀신한테? 그 입에서 어머니 소리 안 나오게 해라. 징글징글하니까. 오정숙은 지영의 말을 칼같이 자르며 다가와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픔 대신 눈앞에 걸림돌을 치우겠다는 지독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재원이 운수가 꼬였어. 멀쩡하던 애가 왜 갑자기 시름시름 앓았겠어? 너 같은 살성 낀 년이 들어와서 우리 아들 전기를 다 빨아먹은 거지. 내가 잡아먹은 거라고 이 독한 년아. 오정숙의 목소리는 거실 천장을 찌를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고함에 거실 전등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4년 동안 아픈 남편 곁에서 잠 한숨 편히 자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버텼던 시간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살인자의 기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구석 소파에 앉아있던 시동생 준혁은 형수의 비극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형의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를 훑으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야, 형수. 아니, 이제 박지영 씨라고 불러야 하나? 형 이름으로 된 보험금 그거 건드릴 생각 마. 아버지가 이미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너 같은 외부인이 가져갈 돈은 단돈 1원도 없어.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내던져진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 갈 곳 없는 거 아시잖아요. 친정 부모님 일찍 가시고 저 진짜 이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비라도 그칠 때까지 딱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지영의 절규에 가까운 애원에도 오정숙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지영의 머리채를 잡을 듯 손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갈 데가 없으면 길바닥에서 자든 한강에 뛰어들든 내 알아서 해. 내가 이 집 구석에 한 발짝이라도 더 붙어 있으면 우리 준혁이 앞길까지 다 망칠년이야. 재원이 병수발.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고 이 집 구석엔 내 집은 10원짜리 하나 없어. 혼인신고 안 하고 버틴 게 신의 한 수였지. 당장 안 나가? 경찰이라도 불러서 끌어내줘? 이 재수 없는 년아. 오정숙은 지영의 마른 어깨를 거칠게 잡아 대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젖은 가방이 바닥을 긁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빗줄기가 지영의 소복을 사정없이 적셨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닫힌 대문 너머로 오정숙의 마지막 욕설이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다시는 이 동네 얼씬도 하지 마. 내가 우리 아들 영혼까지 더럽힐까봐 무서우니까.
지영은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젖은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이 쓰던 낡은 일회용 면도기, 그리고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준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지영은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가방을 안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속으로 차가운 빗물이 차올랐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지영의 뺨을 타고 끈적하게 흘러내려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맛은 소금보다 더 짜고 피보다 더 비렸습니다. 재원 씨,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지영은 그날 밤 낡은 버스 정류장 벤치 지붕 아래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시린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목격한 지영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영은 젖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죽으라고 내쫓았으니 나는 기어코 살아서 당신들 앞에 다시 서야 한다. 폭우 속에 잠긴 도시의 불빛은 희미했지만 지영의 눈동자 속에는 증오와 생존을 향한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대한민국을 뒤흔들 억만장자 과부의 전설, 그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지영을 빗속으로 밀쳐낸 대문의 도어락이 날카로운 기계음을 내며 잠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영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 안쪽의 풍경은 밖의 지옥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오정숙은 거추장스럽다는 듯 검은 상복 치마를 걷어올려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해라. 저 불효시 같은 년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이제야 살 것 같네. 오정숙은 안방에서 화려한 꽃무늬 몸빼 바지를 꺼내 갈아입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들을 방금 땅에 묻고 온 어미의 눈 어디에도 슬픔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을 하나 떼어냈다는 해방감과 이제 곧 손에 쥐게 될 막대한 돈에 대한 탐욕으로 눈번들거릴 뿐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아직 치우지 않은 재원의 영정사진이 놓인 상 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혁은 형의 영정사진 앞에 비스듬히 앉아 배달 앱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같은 날은 기름진 거 좀 먹어야지. 형 가느라고 우리도 고생 많았잖아. 내가 툭불 한우 세트로 시켰어. 육회도 곱빼기로. 잠시 후 띵동하는 벨소리와 함께 상 위에는 죽은 자를 기리는 향냄새 대신 비릿한 고기 냄새와 자극적인 조미료 향이 가득 찼습니다. 오정숙과 준혁은 재원의 영정사진을 병풍 삼아 상을 차렸습니다. 아니, 아예 영정사진 앞에 놓인 조화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커다란 불판을 올렸습니다. 야, 준혁아. 불판 올려라. 고기는 역시 구워야 제맛이지. 치익하며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오정숙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재원의 사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재원아, 너도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살아서 전현한테 돈 다 갖다 바치는 것보다 이 애미랑 동생이 쓰는 게 훨씬 안 낫겠니? 너는 저승 가서 편히 쉬고 이 돈은 산 사람들 목숨줄로 쓸게. 그녀는 웃으며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준혁은 입가에 기름기를 잔뜩 묻힌 채 형의 유품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재원이 생전에 아꼈던 낡은 일기장, 지영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정성껏 모아둔 스크랩북이 들어있었습니다. 준혁은 낄낄거리며 지영과 재원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와, 이 사진 보소. 아주 둘이 깨가 쏟아지네. 형수. 아니, 그년 아주 여우같이 나왔네. 준혁은 사진을 반으로 쭉 찢어 불판 밑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오정숙은 옆에서 거들며 재원이 아꼈던 일기장을 한 장씩 찢어 고기 기름을 닦는 키친타월 대용으로 썼습니다.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죽으면 끝인 것을. 그나저나 준혁아, 보험사에서 연락 왔지? 그거 서류 도장만 찍으면 바로 나오는 거지. 오정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준혁은 입안 가득 고기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 그년이 포기각서 비슷한 거 쓰고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지.
집 담보 대출도 내가 알아봐놨어. 그거 나오면 나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줘. 나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두 악마는 재원의 영정사진 바로 앞에서 돈 계산에 열을 올렸습니다. 오정숙은 취기가 오르는지 재원의 사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도 참 복도 없지. 저런 년을 마누라라고 얻어서. 그래도 내 덕에 우리 집안 일어선다. 고맙다 아들아. 그녀는 영정사진 앞에 놓였던 퇴색된 국화 꽃다발을 집어들어 거실 구석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러고는 지영이 재원을 위해 정성껏 다려놓았던 보약팩들을 하나하나 가위로 잘라 하수구에 쏟아버렸습니다. 이 독한 년 이런 걸 먹여서 우리 아들 명을 재촉했나 보네. 퇴. 하수구로 흘러가는 까만 한약물처럼 지영과 재원이 함께했던 4년의 헌신과 눈물은 그렇게 악취나는 구렁텅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아들의 죽음을 안주 삼아 버리는 광란의 파티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첫날 밤 지영은 갈 곳 없는 발걸음 끝에 도시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방문조차 닫기 힘든 좁은 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지영은 남편 재원이 남겨준 전 재산 40만 원을 가슴 깊숙한 곳에 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지영은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못해 시야가 흐릿하고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상태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캔커피 하나로 허기를 달래며 구인 공고를 살피던 그때 평화롭던 공원의 정적을 찢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승우야, 승우야, 정신 차려. 얘 숨을 안 쉬어요. 사람 살려요. 지영의 시선이 소리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10m 떨어진 벤치 옆 고급스러운 체크무늬 코트를 입은 8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포도빛을 넘어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고 목을 움켜쥔 작은 손은 공중에 무의미한 도움을 요청하며 허우적거렸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영은 사흘간 굶어 힘이 하나도 없던 몸 어디서 그런 괴력이 솟구쳤는지 사람들을 거칠게 해치고 아이 옆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기도 폐쇄. 딱딱한 사탕이 기도를 완전히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1분, 아니 30초만 늦어도 아이의 뇌는 영구적으로 손상되거나 심장이 멈출 판이었습니다. 지영은 아이를 뒤에서 감싸 안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의 배를 자신의 몸 쪽으로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간호조무사 시절 수천 번 연습했던 하임리히법. 하지만 실제 사람, 그것도 죽어가는 아이에게 시행하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영의 손등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승우야, 아줌마 믿어. 조금만 참아. 제발. 제발. 하나. 아이의 몸이 허공으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 지영은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질 듯한 기세로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주변에선 애 죽겠다 그만해라. 무식하게 왜 저러냐는 무책임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지영은 귀를 닫았습니다. 셋. 지영이 온 몸무게를 실어 마지막으로 복부를 강하게 쳐올린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입에서 시뻘건 사탕 덩어리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헉! 으아앙! 아이가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멈췄던 폐가 다시 돌기 시작하고 검푸르던 얼굴에 붉은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아이를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지영의 소매 끝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가지 마요. 무서워. 지영은 아이의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구급차 안 좁은 공간에서 지영은 아이의 손을 닦아주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아이를 낚아채듯 응급실 안쪽으로 데려갔고
지영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상복 위에 걸친 낡은 코트에는 아이의 침과 눈물이 묻어 있었고 지영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원무과 간호사가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승우 어린이 보호자분, 여기 서류 작성하시고 우선 수납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기 사립병원이라 보증금 성격의 수납이 안 되면 정밀 검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 지영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아, 저 사실 보호자가 아니에요. 공원에서 아이가 쓰러진 걸 보고 응급처치를 해서 같이 온 것뿐입니다. 간호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보호자도 아닌데 구급차를 타고 오셨다고요? 행색 좀 봐. 어디 노숙자 같은데 아이 유괴해서 보상금이라도 타려는 거 아냐?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닐까? 지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 오정숙에게 우리 아들 잡아먹은 저주받은 년이라며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날 때의 그 수치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유괴라니요. 아이가 숨을 안 쉬는데 그럼 그냥 두고 보나요? 제발 아이 치료부터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납을 하시라고요. 보아하니 돈도 없어 보이는데. 찝찝하네. 간호사가 수화기를 들려던 그 순간 지영은 가슴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꼬깃꼬깃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 재원이 죽기 전 떨리는 손으로 쥐어주었던 비상금 40만 원. 지영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이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여기 40만 원 있어요. 이거라도 먼저 받으세요. 아이 검사 멈추지 마세요. 제 전 재산인데 이거면 우선 검사는 되잖아요. 제발요. 지영이 내민 돈 뭉치는 땀과 빗물에 젖어 눅눅했습니다. 간호사는 그 돈을 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40만 원? 장난하세요? 여기 VIP 병동 검사비가 얼마인 줄 알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십 명의 정장 차림 사내들이 마치 군대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숨이 막히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의 신사 강인철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승우 어디 있나? 내 아들 어디 있어? 강 회장의 불호령에 병원장까지 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간호사는 손가락으로 구석에 서 있는 지영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여자분입니다. 보호자라고 거짓말하고 구급차 타고 오셔서 저희가 경위를 파악하던 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은 지영의 젖은 머리카락, 얼룩진 검은 상복, 그리고 간호사 앞에 부끄럽게 놓여있는 40만 원의 돈 뭉치를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영은 위압감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또 나를 유괴범으로 몰아세우려는 걸까? 지영은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귀에 들려온 것은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입니까? 내 아들의 멈췄던 숨을 다시 쉬게 해준 분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그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영 앞에 멈춰 서서 그녀가 내놓았던 그 젖은 40만 원의 돈 뭉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원장. 강 회장이 짧게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방금 이분에게 무례를 범한 간호사, 당장 사표 받으세요.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한 은인에게 수납을 요구하며 유괴범 취급을 해. 이 병원이 누구 덕분에 돌아가고 있는지 잊은 모양이군. 그리고 박지영 씨의 40만 원, 1원도 빠짐없이 챙겨드려라. 박지영 씨가 오늘 입은 이 상처와 모욕, 내가 100배 1000배로 보상할 거다. 강 회장은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지영 씨, 제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 아들 승우를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40만 원이 승우에게는 수조 원의 가치보다 큽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의 보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에게 쫓겨나 빗속을 헤맬 때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자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부터 하시죠. 박지영 씨의 그 슬픈 눈에 담긴 이야기 제가 다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강 회장의 안내에 따라 지영은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이 라이트를 밝히며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과부 박지영의 인생이 검은 빗줄기를 뚫고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검은 세단은 빗줄기를 가르며 남산 자락의 깊은 숲길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간판조차 없는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듯한 고풍스러운 한옥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비에 젖은 흙냄새와 소나무 향기가 지영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차마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살갗에 쩍쩍 달라붙은 검은 소복, 며칠째 빨지 못해 누런 때가 앉은 속치마, 그리고 흙탕물이 범벅된 낡은 운동화. 그 초라한 몰골은 거울처럼 매끄러운 옥색 대리석 복도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박지영 씨 괜찮습니다. 들어오시죠. 내 아들을 살린 귀한 손님을 차가운 문 밖에 세워둘 수는 없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태산 같은 배려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지영은 가슴에 낡은 여행 가방을 보물이라도 되는 양 꼭 껴안은 채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은은한 침향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곳에는 정갈하다 못해 예술 작품 같은 육첩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녹그릇 속에는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최고급 한우를 넣어 진하게 우려낸 미역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물 위에는 황금빛 기름이 얇게 떠 있었고 결대로 찢은 고기는 입안에서 녹아내릴 듯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사흘간 식빵 한 조각으로 버틴 지영의 뱃속에서 비명 같은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은 수치심에 얼굴을 불덩이처럼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먼저 드시죠. 시장하실 텐데 제 감사는 식사 후에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강 회장은 지영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먼저 수저를 들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사흘간 빗물과 눈물에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갓 지은 밥의 단맛과 미역국의 깊은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역설적으로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쓰고 비참했는지가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우십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시는지. 지영은 대답 대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지영이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해서요. 밥이 너무 따뜻해서. 그리고 이 미역국을 보니까 우리 재원 씨 생각이 나서요. 우리 남편 미역국 참 좋아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국 한 그릇 따뜻하게 못 먹여보낸 게 한이 돼서. 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지영의 상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아까 병원에서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옷, 누구의 장례였습니까? 그리고 왜 사무제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그런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던 겁니까? 당신의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지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니 지워버리고 싶은 사흘 전의 기억이 지옥의 풍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남편 재원 씨를 차가운 땅속에 묻고 돌아온 바로 그날에요.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장례식 날 며느리를 내쫓았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영은 가슴속에 맺힌 피눈물을 쏟아내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시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편 재원 씨와는 4년 전 결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단칸방에서도 웃음꽃이 피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재원 씨가 갑자기 이름도 모를 병으로 눕게 되면서 모든 게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간호조무사로,
밤에는 식당 일을 하며 병원비를 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오정숙 씨는 아들이 아픈 게 다 제 탓이라고 하셨어요. 지영은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느 날은 무당을 불러와서 제 얼굴에 부적을 붙이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살성 낀 년이라며 제가 우리 재원 씨 기를 다 빨아먹어서 병이 난 거라고 저주받은 년이 들어와 집안을 망친다고 매일같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셨죠. 강 회장의 얼굴이 석상처럼 굳어졌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재원 씨가 숨을 거두던 날 제가 잠시 약을 타러 간 사이에 혼자 외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의 마지막 길도 못 지킨 남편 죽인 살인자년이라며 장례식장 로비에서 제 뺨을 수십 차례 때리셨습니다.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보험금에 미친년으로 몰아세우며 소리를 지르셨죠. 그리고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대문이 열리기도 전에 제 짐이 담긴 가방이 마당 밖 진흙탕 위로 날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소복 위에 굵은 소금을 뿌리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치셨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독한 년. 너 같은 년은 우리 집 문턱 넘을 자격도 없어. 당장 꺼져.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돼지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시동생 준혁이는 형의 사망보험금 서류를 챙기며 비열하게 웃더군요. 제 손에는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제 손에 쥐어주었던 비상금 40만 원뿐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이거라도 꼭 챙겨라. 남편의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영은 가방에서 아까 그 눅눅해진 40만 원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절여진 돈 뭉치였습니다. 이 돈은 제 전 재산이 아니라 제 목숨이었습니다. 고시원 방 한 칸을 얻고 나니 딱 밥 몇 끼 먹을 돈만 남더군요. 공원에서 승우를 보았을 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나 같은 버러지 같은 목숨도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유일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건 말입니다. 지영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는 수조 원의 돈을 움직이며 수많은 계약서를 보아왔지만 지금 눈앞에 여자가 내민 40만 원만큼 압도적인 무게를 가진 숫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중하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지영 씨, 제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보내준 성자입니다. 당신의 그 40만 원은 내 아들 승우의 생명을 샀을 뿐만 아니라 이강인철의 멈췄던 심장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서늘하고도 잔인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내리는 신의 심판과도 같은 분노였습니다. 이미소 변호사. 병풍 뒤에서 대기하던 강 회장의 전담 변호사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네, 회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박지영 씨의 시댁, 오정숙과 최준혁.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만행, 탈세, 도박빚, 그리고 박지영 씨에게 행한 정서적 학대와 재산 갈취 가능성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파헤쳐라. 지영 씨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그들에겐 피눈물이 되어 돌아가게 할 거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서 자신들의 죄를 핥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다음 목표다. 강 회장은 다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태양처럼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 씨, 이제 눈물을 닦으세요. 당신을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대문, 이제는 당신이 그 집의 주인이 되어 다시 열게 될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당신이 겪은 그 빗물의 차가운 만큼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영은 강 회장의 단호한 약속에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40만 원으로 시작된 절망의 끝에서 지영은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정의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찰나일지 모르나 지영에게는 뼈를 깎고 새로 태어나는 환골탈태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영을 단순히 돕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영이라는 원석이 가진 단단함과 선함을 꿰뚫어 보았고 그녀를 재단의 핵심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최고의 스승들을 붙였습니다. 지영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경영학 서적을 뒤적였고 전문 에티켓 강사로부터 걸음걸이 하나, 시선 처리 하나까지 다시 배웠습니다. 빗물에 젖어 비굴하게 숙였던 고개는 이제 당당히 정면을 향했고 절망으로 흐릿했던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명징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가슴 안쪽 가장 은밀한 포켓에는 남편 재원이 남겨주었던 그 꼬깃꼬깃한 40만 원이 코팅된 채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초심이자 복수의 이유였습니다. 어느 쾌청한 오후 성심의료재단 본부 건물 정문 앞. 강렬한 햇살 아래 은하수를 뿌려놓은 듯 은은한 광택을 내뿜는 롤스로이스 고스트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체의 매끄러운 곡선은 마치 검은색 실크가 흘러내리는 듯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경례를 붙였습니다. 수행원이 정중하게 차 문을 열자 가장 먼저 지면에 닿은 것은 크리스찬 루브탱의 새빨간 밑창이 돋보이는 12cm 스틸레토 힐이었습니다. 매끄러운 광택의 블랙 페이턴트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하고 때리는 소리는 마치 시어머니 오정숙의 심장을 겨누는 예고된 총성 같았습니다. 구두를 타고 올라온 시선은 곧 여인의 실루엣에 머뭅니다.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타고 흐르는 이탈리아산 최고급 화이트 실크 수트. 빛의 각도에 따라 진주 조개 안쪽처럼 오묘한 광택을 내뿜는 그 원단은 손을 대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갈 듯 부드러운 질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빗속에서 소금 세례를 맞으며 울부짖던 그 초라한 과부 박지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대한민국 최고 의료재단의 실세, 박지영 본부장만이 서 있었습니다. 한편 로비 접수처 앞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촌스러운 원색 등산복을 입은 오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시동생 준혁은 도박판에서 막 튀어나온 듯 헝클어진 머리에 가짜 명품 벨트를 메고 보안 요원들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이놈의 병원이 멀쩡한 남의 집을 뺏으려 드네. 이봐.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해. 우리 아들 재원이 핏값으로 얻은 집을 감히 누가 건드려. 오정숙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로비를 메웠습니다. 준혁이 거들었습니다. 야, 우리 형수, 아니 박지영 그년이 여기 본부장이라며? 그년이 우리 형 죽자마자 보험금 가로채려고 도망가더니 여기 회장이랑 눈 맞아서 여우짓 하고 있다는 소문 다 들었어. 당장 그년 데려와.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단호한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스럽던 로비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정숙과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구두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정숙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담배를 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빛나는 실크 수트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신들을 압도하는 저 서늘한 눈빛. 도저히 자신들이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그 청승맞은 과부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준혁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지영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오정숙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지영은 오정숙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준혁 씨,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건가요? 한 달 만에 치매라도 걸리신 거예요? 그 목소리. 오정숙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현실을 자각한 순간 그녀의 놀람은 곧 악마 같은 질투와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영의 실크 재킷 소매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에이, 2년. 너 박지영 맞구나. 내가 미쳤지. 이 옷은 뭐고 이 보석은 다 뭐야? 어디서 몸이라도 팔았니? 아니면 여기 회장 늙은이 꼬셔서 스폰이라도 구했어? 이 불효시 같은 년. 우리 재원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놈 품에 안겨서 이 지랄이야. 오정숙은 지영의 실크 옷감을 비비며 침을 뱉을 듯이 악을 썼습니다. 준혁도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와, 형수. 아니, 이제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여우짓도 이 정도면 예술이네. 우리 형 죽고 갈 데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걱정했더니 회장 늙은이 가랑이 사이에서 노다지를 캤구만. 하, 형수, 그 비법 좀 우리한테도 알려주지 그래.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혁의 더러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오정숙이 잡고 있는 자신의 소매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찰싹. 지영의 하얀 손이 오정숙의 더러운 손을 쳐냈습니다. 로비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오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더러운 입 닥치세요, 오정숙 씨. 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찢어버릴 듯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정숙의 턱을 거칠게 치켜올리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죠. 저보고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게 세상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데 어쩌죠? 저는 이렇게 살아남았고 이제 어머니와 준혁 씨가 길바닥으로 나갈 차례인데. 제가 받은 소금 이번엔 어머니 얼굴에 뿌려드릴게요. 그 가짜 명품 티셔츠 입고 준혁 씨 도박 빚 담보로 잡았던 그 집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당장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지영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압류 집행 예고서를 꺼내 오정숙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보험금? 어머니가 한 푼도 못 건드리게 이미 가압류 신청 끝냈어요. 내일 나갈 때 본인 얼굴에나 소금 뿌리세요. 액땜은 하셔야죠. 아, 그리고 준혁 씨. 그 가짜 벨트 회장님 스폰 타령하기 전에 본인 도박 빚부터 청산하는 게 순서 아닐까? 하. 지영은 차가운 비웃음을 남기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압류 서류를 찢으며 악을 썼고 준혁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지영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입가엔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만 원의 눈물로 쓴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정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성심의료재단의 VIP 전용 병동 12층. 이곳은 대한민국 0.1%의 권력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자 자비 없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비호 아래 이곳에 입성한 지영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재단의 고질적인 골칫덩이인 VIP 자선 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내부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길바닥에서 구걸하던 과부를 데려와 본부장 자리를 줬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습니다. 특히 강 회장의 친인척이자 재단 이사인 강만수와 그의 아내 조혜라는 지영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박 본부장이라고 했나? 자네 사람 몸값 계산하는 법은 아나? 조혜라는 프랑스산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매만지며 지영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서울의 네로라 하는 재벌가 사모님들이 모여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지영이 다가오자 코끝을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어머, 어디서 퀴퀴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비린내 같기도 하고. 소금 냄새인가? 조혜란의 비아냥에 사모님들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이 남편 장례식장에서 소금 세례를 받고 쫓겨났던 과거를 대놓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빗속에서 떨던 그날의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주었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사자는 짖는 개를 상대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직 목덜미를 물 때만 움직이는 법이다. 지영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조혜란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 이사님 비린내라니요. 아마 재단 장부를 정리하다 묻은 썩은 돈 냄새일 겁니다. 이번 분기 자선 기금 중 30억이 조 이사님 개인 갤러리로 흘러들어갔더군요. 그 그림들 제가 직접 감정해보니 가짜가 섞여 있던데. 안목이 예전만 못하신가 봅니다. 순간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고 파티장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혜란의 얼굴이 붓다 못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에이, 이 천한년이 어디서 감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조혜란이 이성을 잃고 손에 든 뜨거운 찬물을 지영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찬물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영의 눈빛은 오히려 더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뻘 되시는 분이라 예우해드렸는데 교양이 바닥이시군요. 이 찻값은 이사님 지분으로 압류될 30억에 포함해두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영은 조혜란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남편분인 강만수 이사가 신도시 부지 매입건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넘긴 각서들. 제가 다 회수했습니다. 오늘 저녁 강 회장님께 보고드릴 예정인데 남편분의 손가락이 무사하길 빌어주세요. 조혜란은 쥐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챙강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권위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영은 손수건으로 얼굴에 찬물을 닦아내며 당황한 사모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좋은 시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성심재단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제 일이라서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지영이 파티장을 나서는 뒷모습은 더 이상 비에 젖은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12cm 힐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소리는 마치 승전고처럼 당당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영. 과연 내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았어. 도끼를 품은 진주가 어떻게 세상을 삼키는지 보여주겠군. 그날 저녁 지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코팅된 40만 원을 어루만졌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완벽하게 짜였습니다. 재단의 힘을 손에 넣은 지영의 다음 타겟은 보험금으로 도박판을 전전하고 있는 시동생 준혁과 아들의 죽음을 팔아 호의호식하는 오정숙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집무실에서 이태준 변호사가 올린 보고서를 훑어내렸습니다. 오정숙과 최준혁. 그들은 집이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자 지영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한편으로 은밀하게 마지막 한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평소 어울리던 도박판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성심의료재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작전을 펼치려 한다는 첩보였습니다. 지영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변호사님, 그들이 물 수 있도록 미끼를 더 크게 던져주세요. 그들이 가진 마지막 동전 한 푼, 아니 장기 하나까지 저당 잡히게 만들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프라이빗 바. 낮게 깔린 재즈 음악과 자욱한 시가 연기 사이로 위스키잔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시동생 준혁은 생전 입어본 적 없는 이태리제 수트를 걸치고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형의 보험금과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그의 수중에서 이미 도박과 유흥으로 절반이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 이번엔 진짜 확실한 거 맞죠? 정 본부장님만 믿고 내 마지막 생명줄 다 거는 겁니다. 준혁의 앞에는 지영이 고용한 가짜 투자 전문가 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식은 지영이 재단 자금을 동원해 완벽하게 세팅한 작전용 미끼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얼음이 담긴 잔을 흔들며 준혁을 꿰뚫어 보듯 미소 지었습니다. 최 선생, 내가 아무한테나 이런 정보 주는 거 봤어? 이건 성심의료재단 내부에서도 극비야. 신도시 병원 부지 매입건인데 정보가 공식화되면 지금 넣은 돈의 10배는 우스워. 근데 최 선생 자금이 좀 달리는 것 같아서 아쉽네. 준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10배. 지금 남은 5억을 넣으면 50억이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50억이면 강남의 빌딩을 사고 형수였던 박지영을 비웃으며 보란듯이 떵떵거릴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수중엔 이미 돈이 부족했습니다. 정 본부장님, 어떻게 좀 더 끌어올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집도 있고 시골에 땅도 조금 있는데. 정식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바로 옆방에서 모니터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서늘한 표정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채업자를 연결해. 이율은 법정 최고치로. 마침 내가 아는 형님이 급전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최 선생 인상이 좋으니 특별히 연결해주지. 담보만 확실하면 10억까지는 바로 나올 거야. 어때, 인생 한방 아니겠어? 준혁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50억을 벌어 외제차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채업자가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무서운 덫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같은 시각 옆방의 지영은 모니터에 비친 준혁의 광기 어린 웃음을 보며 손에 쥔 40만 원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그 도장을 찍는 순간 너는 내 형이 죽어갈 때 느꼈던 그 절망을 똑같이 맛보게 될 거야.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대가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짜고 비릴 거다. 일주일 뒤 준혁은 정식이 시키는 대로 이름도 생소한 유령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집했습니다. 화면상의 숫자는 지영의 조작대로 매일 10%, 20%씩 치솟았습니다. 준혁은 미친 듯이 환호하며 오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대박 났어. 형 죽은 게 우리 집안 일으키라는 조상님 계시였나 봐. 조만간 강남 펜트하우스 계약하러 가자고. 집에서 전화를 받은 오정숙 역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가져온 피 묻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주변 이웃들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지영을 욕하는 맛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화려한 숫자의 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일 뿐이며 지영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지옥의 문턱이라는 것을요. 지영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 명 낚였네. 다음은 우리 어머니 차례인가? 아들을 잃은 슬픔은커녕 아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오정숙의 일상은 날마다 화려해졌습니다. 평생 시장통을 전전하며 콩나물값을 깎던 그녀에게 강남의 백화점 VIP 라운지는 마치 자신이 진짜 귀족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돈은 생겼으나 자신을 사모님이라 불러줄 진짜 상류층 인맥이 없다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지영은 오정숙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격에 맞는 분들과 어울리셔야죠. 언제까지 동네 개모임이나 하실 거예요? 지영이 보낸 가짜 갤러리 관장 에리카 가명가 오정숙에게 접근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연을 가장했습니다. 에리카는 청담동에서 예약제로만 운영된다는 비밀 사교클럽 로열 헤리티지의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연회비만 1억에 달한다는 그곳은 오정숙이 꿈에서도 그리던 그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최소 건물 2채는 있어야 명단에 오르죠. 하지만 정숙 씨는 기품이 남달라서 제가 특별히 추천해드린 거예요. 에리카의 달콤한 속삭임에 오정숙은 이미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영이 남겨두고 간 낡은 가구들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리고 에리카가 추천해준 예술 작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그림들은 지영이 인사동 뒷골목에서 헐값에 산 가짜들이었지만 화려한 액자와 에리카의 혀끝에서 나온 미사여구는 오정숙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프랑스 작가 그림이라고. 어머, 선이 아주 예술이네. 오정숙은 그림 한 점에 5천만 원, 도자기 하나에 1억을 쏟아부으면서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클럽에 지영이 세운 각가 강남 사모님들이 자신을 최 여사님, 안목이 정말 대단하세요. 라며 치켜 세울 때마다 그녀는 지영에게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던 그날의 승리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클럽의 회비와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준혁이 주식 작전에 쏟아부은 돈에 이어 오정숙의 허영심까지 더해지자 재원의 목숨값으로 쌓아 올린 현금 뭉치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이번에 클럽 멤버들끼리 공동 투자로 신도시 빌딩을 매입하기로 했어요. 지금 안 들어가면 평생 후회하실 텐데. 현금이 부족하면 제가 아는 VVIP 전용 대출을 연결해 드릴까요? 에리카의 제안에 오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모님들이 수십억씩 입금했다는 소식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시 시장통 할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래. 건물 하나만 잡으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텐데. 준혁이 주식도 오르고 있다니까 조금만 버티면 돼. 결국 오정숙은 지영이 설계한 사채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남은 모든 권리를 지영에게 넘기겠다는 항복 문서였습니다. 오정숙이 클럽 파티에서 가짜 샴페인을 마시며 여왕놀이에 취해 있을 때 지영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 왕관이 참 잘 어울리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왕관은 얼음으로 만들어져서 곧 뜨거운 지옥불에 녹아내릴 테니까요. 이제 덫은 완벽하게 조여졌습니다. 준혁은 사채 빚 독촉에 쫓기기 시작했고 오정숙의 화려한 사교클럽은 조만간 폐쇄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영은 코팅된 40만 원을 꺼내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집행 당일 오전 9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한 달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자리에서 차분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오정숙이 먼저 지영에게 달려와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야, 박지영. 너 이제 끝났어. 우리가 내가 빼돌린 돈 정보 다 알고 투자했거든. 이제 내가 우리 밑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할 거야. 이 집? 너나 가져. 우린 강남 펜트하우스로 갈 거니까. 준혁도 수사관들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형수, 아니 박지영 씨.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냐? 내가 우리 뒤통수 치려다 내가 당한 기분이 어때? 하하.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준혁의 휴대폰으로 수십 통의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투자 원금 전액 손실, 긴급 사채업자 방문 예정, 통보 사기 및 배임 혐의 고소 접수. 순식간에 준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정지가 돼? 내 돈 어디 갔어? 하늘은 마치 그날을 기억이라도 하듯 다시 한번 잿빛 장막을 들이우고 무거운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놓지 못해. 내 집이야. 내 돈 들여서 산 내 집이라고. 오정숙의 비명소리가 집안 전체를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거실의 대형 TV, 이태리제 소파, 그리고 지영을 비웃으며 사들였던 가짜 명품 가방들 위에 무자비하게 붙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주식 그래프는 잔인한 하한가 곡선을 그리며 상장 폐지라는 네 글자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정 본부장. 그 새끼 어디 갔어? 내 돈. 내 15억. 준혁의 절규는 공허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준혁과 오정숙이 지장을 찍었던 신체 포기 각서와 담보 설정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아줌마. 시간 다 됐어. 집 비워야지. 이 집 오늘부로 새 주인한테 넘어갔으니까. 오정숙은 헝클어진 머리로 사채업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금방 돈 해온대요. 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발길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영이 쫓겨날 때 그랬던 것처럼 오정숙과 준혁의 짐을 창밖으로 복도로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빗물 섞인 진흙탕 위로 오정숙이 아꼈던 꽃무늬 원피스와 준혁의 가짜 명품 시계들이 뒹굴었습니다. 맨발로 복도에 쫓겨난 모자는 쏟아지는 빗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다가가 준혁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진흙 탕물이 준혁의 비싼 가짜 명품 옷을 뒤덮었습니다. 준혁 씨,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당신들이 투자한 그 내부 정보 사실 제가 만든 가공의 숫자들이었거든. 당신들이 쓴 그 사채? 그거 빌려준 곳도 우리 재단 자회사야. 이제 당신은 빚쟁이 정도가 아니라 재단 자금을 가로채려 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오정숙은 비명을 지르며 지영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영아. 아니, 본부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우리 준혁이 감옥 가면 나 굶어 죽어. 지영은 오정숙의 손을 구두굽으로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쫓겨나 공원에서 밤새며 느꼈던 그 공포 느껴보세요. 40만 원밖에 없어서 내일이 오는 게 무서웠던 그 기분. 이제 어머니가 평생 느끼실 거예요. 아, 참. 준혁 씨 사채 담보로 어머니 장기 기증 서약서에도 사인하셨더라고요.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오정숙은 공포에 질려 실금을 했습니다. 빗물에 섞인 오물 냄새가 진동했지만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하얀 소금 포대를 뜯어 아예 오정숙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재원 씨 장례식 날 저한테 뿌리셨던 그 축복 말이에요. 하얀 소금 가루가 빗물과 섞여 오정숙의 눈과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정숙은 따가움에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지영은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준혁의 발밑에도 소금을 한 움큼 던졌습니다. 준혁 씨도 받아요. 형 죽은 돈으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웃던 그 입에 이 소금이 좀 들어가야 간이 맞지 않겠어? 지영은 허리를 숙여 오정숙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 집 제가 샀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쓴 사채, 그 채권자도 저예요. 이제부터 당신들은 평생 숨쉬는 매 순간마다 나한테 빚을 갚으며 살게 될 거야. 내가 느꼈던 그 차가운 빗물, 그 굶주림, 그 공포. 이제 당신들이 온몸으로 겪을 차례야. 이건 재원 씨가 죽을 때 못 먹은 미역국 값이고 이건 장례식장에서 내 뺨 때린 값이에요. 아직 수천 번의 소금이 더 남았으니 기대하세요. 어머니랑 준혁 씨는 이제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을 거야. 내가 당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려둘 거니까. 지영은 수행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쓰레기들 일단 경찰서로 넘기기 전에 지하 창고에 처박아 둬요. 40만 원어치 컵라면만 주면서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매일 반성하게 만들어. 지영은 울부짖는 그들을 뒤로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지영의 가슴속 불길은 비로소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백미러를 보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재원 씨,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들이 매일매일 당신 이름 부르며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게. 비가 그친 자리에는 지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오정숙과 준혁은 지영이 지시한 대로 지하에 폐쇄된 창고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한 달 전 지영이 쫓겨나 머물렀던 차가운 고시원 방보다 훨씬 더 좁고 습했습니다.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40만 원어치의 컵라면 상자와 차가운 수돗물뿐이었습니다. 야, 박지영. 너 진짜 미쳤어? 우리를 여기서 죽일 셈이야? 준혁은 철창을 두들기며 비명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오정숙은 바닥에 흩어진 소금 가루를 보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재원아, 재원아, 내 마누라가 나를 죽인다. 내 마누라가. 하지만 그녀가 부르는 아들의 이름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그들은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었습니다. 이태준 변호사가 수집한 증거에는 준혁의 상습 도박, 오정숙의 재산 갈취 및 살인 방조에 가까운 학대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뒤 차가운 법정에서 지영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의를 입은 오정숙은 한 달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얼굴이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준혁 징역 12년. 피고인 오정숙 징역 8년 및 벌금.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오정숙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지영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심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정숙에게는 그 어떤 칼날보다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감옥 안이 춥다고 들었어요. 제가 특별히 어머니 방에 매일 소금으로 절인 식사가 나오도록 부탁해뒀으니 남기지 말고 드세요. 재원 씨가 죽을 때 못 먹은 그 소금, 어머니가 평생 씹어 드셔야 하니까요. 오정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지영은 비로소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1년 뒤 성심의료재단 본부장실. 지영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복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재원복지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홀로 된 여인들과 갈 곳 없는 아이들이 기적처럼 살아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이 붙여준 변호사가 지영에게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본부장님, 오정숙 씨가 교도소 내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40만 원만 있으면 나갈 수 있다며 벽에 숫자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지영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녀가 쓴 숫자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그녀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이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강 회장과 함께 승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볼살이 통통하게 오른 승우는 지영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저랑 공원 가기로 하셨잖아요. 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본부장, 이제 그만 일하고 나가보죠.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40만 원의 기적을 만든 사람에게 주는 휴가입니다. 지영은 승우의 작은 손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붉은 실크 수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문득 가방 안에서 코팅된 40만 원 지폐가 손에 잡혔습니다. 지영은 그것을 꺼내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돈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운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지영은 하늘을 향해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재원 씨, 나 이제 정말로 행복해. 당신이 남겨준 이 40만 원으로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빗속에서 떨게 하지 않을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승우와 함께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길게 뻗은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40만 원의 눈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과 희망의 서사시로 기록되었습니다. 교도소의 좁은 창문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오정숙은 식판 위에 놓인 짠 소금 반찬을 보며 헛것을 봅니다. 빗속에서 지영이 자신을 향해 소금을 뿌리며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식판을 엎어버리지만 돌아오는 것은 간수들의 차가운 시선뿐입니다. 같은 시각 지영은 재단 자선 파티에서 수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오릅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것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나오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눈물은 마르고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이제 지영에게 가장 강력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40만 원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민 40만 원이 수조 원의 기적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선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악한 자의 끝은 반드시 그들이 뿌린 대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박지영 본부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영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세상에 또 다른 40만 원의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 꽃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